일상의 사람들에게 오전 7시는 어떤 시간일까? 실현당한 사람들에게 오전 7시는 또 어떤 시간일까? 사랑이 지나간 후 혼자 맞는 아침이 두려운 당신에게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7시 조찬 모임. 누군가가 트위터로 띄어보내는 초대장.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영화제 광고를 보고서 21명의 사람들이 이른 아침 레스토랑으로 모인다. 오전 7시에 모여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실현의 기념품을 교환한다. 우리는 모두 실현의 경험이 있다. 연인 사이의 헤어짐은 물론 가족, 친구, 하다못해 어린 시절에 기르던 애완동물의 죽음까지. 실현이 준 파동에 휘청거리는 그대. 아직 새파란 청춘이라면 이것은 당신에게 필요한 처방전일지도 모른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7시 조찬 모임. 3년 만에 신간이세요. 그래서 표지도 굉장히 예쁘고 제가 심지어는 옷도 좀 맞춰 입었거든요. 잘하셨어요. 가디건이랑. 네. 예. 날도 더운데 우리 둘 다 이렇게 예, 가디건 색깔을 입고. 좀. 네, 저는 좀 시커먼 거 입고. 예. 근데 제목도 좀 되게 영화 같기도 하고. 일단 제목 자체가 독자들의 호기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보면 실현이라는 단어도 편한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아침 7시도 일반인들한테는 또 편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저는 막 벌써 막 알람 소리 들리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 실현당한 사람들을 아침 일찍부터 불러 모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책 제목의 의미가 무엇일지 좀 여쭤볼게요. 이번 책은 사실 그 제목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7시 조찬 모임이라는 제목에서 7시 조찬 모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실현당한 사람들과 일상의 사람들 사이에 생긴 시차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냐면 왜 우리가 보통 데이트할 때 저녁에 퇴근하고 보통 7시에 만나잖아요. 오후 7시에. 그쵸? 그리고 나서 만나면 밥 먹고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오후가 이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7시 조찬 모임이라는 이 소설 안에서는 오전으로 뒤바뀐 거예요. 12시간의 시차가 생긴 거예요. 잠을 못 자고 그냥 나오는. 예. 그래서 이 소설은 사실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오후 7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비일상에서 시작해서 일상의 시간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실현이라는 게 사실은 20대나 30대에 겪을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실패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참사. 재난. 네, 재난이죠. 그래서 실제 재난 지역이 나오잖아요. 도쿄도 나오고 뉴욕도 나오고. 예, 그래서 7시라는 숫자가 들어간 것은 7시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다의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고, 제목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목에 흥미를 느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실현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거죠? 여러 번 네, 여러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 번이죠. 이 등장인물들 보면 어느 날 문득 SNS 메시지를 봤잖아요. 제가 그 부분이 너무 좀 인상적이라서 적어왔는데, 내용을 좀 읊어보자면 실현당했습니다. 스위치를 꺼버린 것처럼 너무 조용해요. 혼자 있으면 손목을 그을 것 같은 칼날 같은 햇빛.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영화제를 주최합니다. 저와 함께 아침 먹어주실래요? 이렇게 하는 문구인데 어디서 착안하셨을까 좀 궁금했어요. 저도 실현당한 경험이 있고요. 제 경험상 아침이 밝아오는 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과 내 몸은 밤인데, 밤처럼 이렇게 닫혀 있는데 낮에 밝으면 내 몸의 밤의 시간과 낮의 시간이 충돌하면서 그걸 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이 오는 게 되게 힘들었고, 뭔가 이렇게 밝아오는 게 되게 힘들었고,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아픈 사람들은 환우회라는 걸 만들잖아요. 아픈 사람들끼리. 그럼요.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암 환자들끼리 환우회를 만들거나, 어떤 특이병을 가진 사람들은 특이병을 가진 사람들끼리 환우회 같은 걸 만드는데, 이제 실현을 일종의 병증 상태라고 판단을 한 거죠. 실현이라는 것 자체가 비일상적이고
일종의 통증 반응을 극렬하게 느끼는 감정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실현당하면 혼자 있는 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와 같이 있기에는 상태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이렇게 상처를 의모하고 교환하고 이런 모임이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옛날부터 했었고요. 그래서 쓰게 된 거는 작년에 쓴 거지만 어쨌든 생각은 되게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내용을 보면 뭐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식사 메뉴,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영화제, 그리고 기념품 가게까지. 그래서 저는 와, 이 정도로 대한민국의 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거의 복지시설급인데 잘 되어 있으면 실현 당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독자 리뷰 중에 이 소설을 읽으니까 실현당하고 싶다 쓰신 분이 계셨어요. 정말요? 제목으로 딱 하고 네. 별 5개짜리 서평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독자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독자 서평에. 어느 때보다도. 네, 거의 회고록 수준의 독자 서평인데 어떤 경우보다도 되게 개인적인 체험과 관련되어진 반응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작가 입장에서도. 그리고 뭐 아까 말한 무슨 실제로 정미도의 입에서 정신적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사실 장애 상태죠. 사실 누군가한테 실현당해가지고 잠 못 자고 거의 그러니까 24시간을 몽롱하게 이렇게 지내고 여기에 보면 왜 실현은 오래된 미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현재를 못 사니까요. 실현당한 사람들은 현재를 살 수 없고 과거를 늘 사니까 과거 안에서 계속 뭔가가 반복되고 재생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일종의 장애 상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실현당한 사람들을 위한 7시 이 조찬 모임 실제로 있다면 작가님은 여기를 참가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결혼한 지 11년 차고요. 11년이요? 제가 실현당하면 거의 이혼이죠, 그거. 그래서 제 가장 큰 희망은 이런 거예요. 실제 이 소설을 읽고 이런 모임이 진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가지고 실제로 실현당하신 분들이 모여서 이 소설에서처럼 처리하지 못한 실현의 기념품들도 서로 나누며 막 눈도 맞고 막 그래서 연애도 막 하고 새로운 뭔가 이렇게 사랑이 꽃피고 뭔가 이렇게 소설 밖으로 다른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뿜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그러니까 조찬 모임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 그 기념품 교환하는 거. 작가님이 안에서는 범죄 현장의 유류품이라고 제가 좀 많이 와닿았는데 실현 기념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어서 뭐 개인적인 막 그런 추억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혹시 작가님은 이런 기념품 가게에 넣을 만한 물건이라는 게 사실 뭐 돈 주면 다 살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실현의 기념품이 처리하기 힘든 이유는 하나예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각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각자의 상처가 묻어있는 물건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와 상처를 교환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돈과 돈의 교환이 아니고 물건과 물건의 교환인데 여기에서 지훈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어른의 방식이다. 이별을 끝마치는 어른의 방식. 그러니까 뭐냐면 실현당했다고 술을 막 마시고 펑펑 울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적당한 것을 지불하고 다른 상처를 쇼핑하듯이 가져오고 그것에서 서로 위로받고 어떤 물건들을 그냥 교환하는 방식의 마침표라면 어떨까. 누군가의 이별이. 실현 그리고 상실을 넘어서 현주가 뽐낸 3권의 책. 6개의 각기 다른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6권의 제인 오스틴 소설을 읽습니다. 한 달에 한 권, 6개월 후에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커렌 조이 파울러의 제인 오스틴 북클럽. 꿈과 사랑, 그리고 정든 사람들을 잃어가는 상실의 아픔. 상실의 시대를 지나는 세상 모든 청춘을 위한 이야기.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굿바이의 안녕이 아니라 헬로우의 안녕. 슬픔을 온몸으로 맞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한다고 하죠.
책 속의 책, 프랑스와즈 사강의 슬픔이여 안녕. 작가님 역시 2030 세대에 지금 계시니까 여기 작가의 말 중에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좀 기억에 남아서 사랑에 관한 소설은 언제나 힘들다. 나 역시 무수한 많은 오답을 쓰고 지워나가야 했다. 이 부분. 그래서 뭐 그런 작가 배경옥의 사랑에 관한 오답을 하나 들어볼 수 있을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좋아했던 사람한테 거절당했어요, 처음에. 예, 그리고 그게 아마도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 이후의 사랑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저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식의 연애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쪽으로는 너무 크게 그게 상처로 남아서 근데 글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랑에 있어서는 되게 도피하거나 회피하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쓴 오답을 이야기하자면 전혀 그렇게 예, 좀 저돌적이셨을 것 같은데. 네. 아니랍니다. 수동적 20대. 편이었죠. 되게 난폭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무지했기 때문에 난폭했고 누군가를 배려하지 못했고 날카로웠고 그리고 또 도피하고 회피하느냐 성장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오는 많은 가능성들을 외면했던 지점들이 되게 많았는데 20대에 많은 오답을 쓰셨다는 게 저는 세상 많이 썼죠. 네. 네. 생각해보면 말씀 들어보니까 돌려 말하면 실연 역시 좀 젊어서 경험할 수 있는 특권 내지는 그냥 경험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 젊은 사람들은 실연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또 왜 그럴까요? 제 주위에도 초식남, 초식녀 굉장히 많거든요. 사랑이라는 게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소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적극적인 소통. 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라는 게 인간을 한없이 악하게 만들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음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군가를 작정해서 좋아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작정해서 연애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좀 돌연한 느낌? 그리고 학습이 잘 안 되잖아요. 연애를 거듭할수록 학습이 되면서 뭔가 연애에 능란해져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잘. 인간 자체가 원래 되게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사랑만큼 비논리적인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합리적이지 않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그거는 20대, 30대, 40대, 뭐 50대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여전히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연애하는 데는.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공통점으로 보면 뭐 하나씩 트라우마 내지는 두려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극복의 과정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런 걸 너무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현당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요? 뭐 잊혀지지 않는데 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쩔 수 없어요. 잊으려면 많이 울어야 되고 그 침통한 어떤 이별의 예식을 거쳐야 되고요. 자기와 마주하는 그 혹독한 시간을 견뎌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끝났을 때는 그 관계와 관련된 그 이별과 관련된 일종의 예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 혼자 그 이별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울고 추억하고 하면서 그 이별이 갖는 진짜 의미에 대해서 마주하는 거 있잖아요, 스스로의.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연애가 다시 반복돼요. 정말로. 마치 후렴구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요의 후렴구처럼 계속 반복이 된다고요. 혼자 견디는 어떤 시간들을 겪어내고 난 이후에야, 그리고 자기의 진짜 이별의 의미를 알고 난 이후에야 그 과거의 어떤 그 잘못된 반복의 패턴을 끊고 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헤어져도 잘 헤어져야 된다는 거죠. 좋은 이별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소설에서는
고마워로 끝나는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안해가 아니라. 근데 어떤 사람이랑 헤어지면서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오답과 마주대하는 용기거든요. 사실 자기가 쓴 오답을 보는 게 얼마나 침통하고 싫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역겹기도 하고 내가 또 이런 짓을 하다니라고 이렇게 돌아서고 싶고. 그렇지만 뭐 소설에도 썼지만 인생의 어떤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을 때는 밝은 곳이 아니라 진짜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이 시기에도 폭식과 절식, 불면의 밤, 증오와 회한 이런 것들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실현당한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많아서. 네. 그래서 이 순간 이제 그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픈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실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 때문에 그렇게 아플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사랑이 자주 오지 않아요. 생각한 것처럼. 누군가 때문에 심장이 그렇게 설레이고 누군가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한다는 그런 경험이 얼마나 인생에서 귀한 건지를 사실은 그 당시는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너무 아프니까. 근데 제가 이 작가의 말에도 썼거든요. 온 시간과 존재를 다해서 오고 있다고. 그러니까 들리지 않던 게 들리고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그 순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른이 되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사랑이 온 존재와 온 시간을 다해서 뒤에서부터 온다라는 얘기를 제가 썼는데 그 이야기를 썼을 때 저의 마음은 뭐냐면 괜찮다. 다 그거 견뎌질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헤어져야 만날 수 있는 거다. 사실은 헤어지지 않고 시작되는 관계라는 건 없고 그게 다시 시작됐을 때는 훨씬 더 좋고 따뜻할 거다. 그게 정말 좋은 이별일 수 있고 어른의 이별일 수 있다면 네, 그래서 저는 좀 어쨌든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읽고 나서. 네. 감사합니다. 날씨 되게 좋은 여름날인데 막 이별 시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날씨가 좋아도 지금 이 순간에는 이별 공식 노래처럼 네, 이별을 당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이 햇살 아래에서도.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들리지 않는 새로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새로운 사람이 뒤에서 걸어오고 있다. 요거 이제 작가의 말에서 해주셨는데 저 귀를 활짝 열고 있어야겠어요. 늘. 네.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 오늘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강은 엘리베이터 밖에서 사라져가는 정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문이 닫히고 정수가 그곳을 벗어나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쪽 손을 흔들었다. 사강은 멈추지 않았다. 모든 연애에는 마지막이 필요하고 끝내 찍어야 할 마침표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더 이상 존재할 것 같지 않던 다시라는 말이 가슴속에서 자라날 수 있었다. 정수 역시 닫힌 문 사이로 자신처럼 손을 흔들며 서 있다는 걸 사강은 알 수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날 때마다,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릴 때마다 사람은 도리 없이 어른이 된다. 시간이 흘러 들리지 않는 것의 바깥과 안을 모두 보게 되는 것. 사강은 이제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기로 했다.